여야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4월 안에 처리하겠다는 민주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국민의힘이 팽팽히 맞서면서 오늘 오후 다시 소위를 열어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호수 검찰총장과의 면담에서 개혁은 검경의 입장이나 국회 입법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총장은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의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첫날 식당이나 주점들은 밤 늦은 시간까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자정을 넘긴 귀갓길에는 택시 잡기 전쟁도 펼쳐졌습니다.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기존 4.1%에서 3.2%로 1%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개발도상국이 에너지와 비료, 식량 가격 상승에 직면해 있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서방의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1분기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석유류를 팔아 여전히 높은 수익을 얻고 있어서 러시아의 석유 수출을 막아야 한다는 국제사회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년 기온을 웃도는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일교차는 더 크게 벌어져 건강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9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입법을 시도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법사위 전체 회의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수완박 법안 심사를 위한 법사위 1소위가 민주당 단독으로 소집됐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법안을 대표 발의한 지 사흘 만에 속도전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참석하며 절차상 문제와 공개 여부 등을 두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일과 후에 뭔가 절차가 진행되면 무효다라는 규정과 절차에 대한 규칙 같은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말씀 좀 다 드리고 나서 좀 말씀 좀. 그 심사를 좀 하다가 갑자기 직회부하실 것 같아요. 오늘 12시 전에. 그것은 굉장히 꼼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수완박 추진의 법안 심사에 참석한 법원 관계자도 우려를 표했고 한때 신경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잠깐만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차장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잖아요. 국회에서 논의하는 게 차장님 보시길 때는 되게 무모하고 우스워 보이는 건 아니시죠?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측의 줄다리기 끝에 추가로 법안을 논의하기로 하고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은 일단 미뤄졌습니다. 민주당의 속전속결 움직임에 김혜영 전 의원과 조홍천 비대위원이 공개 우려를 표명하는 등 당내에서도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의 면담에서 나온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두고 당내에선 해석이 분분하지만 지도부가 4월 국회 안에 법안 처리를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속도 조절에 나서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한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무책임한 자기부정이라며 쏘아붙였습니다. 새 정부 시작 전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수적 열세 속에 온몸으로 법안을 저지하겠다는 국민의힘의 강대강 대치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반발하며 사표를 냈던 김호수 검찰총장과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검찰과 정치권 모두에게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백종교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추진에 반발하고 있는 김호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반려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호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오늘 중으로 면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70분 동안 이어진 면담에서 문 대통령은 가장 먼저 개혁은 검찰과 경찰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며 국회 입법 역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수완박 입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반대하는 검찰,
양측 모두에게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국민 입장에서 이번 사안을 바라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낸 겁니다. 또 극한 충돌과 대치가 아닌 대화와 타협으로 절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민들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며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끊임없는 자기개혁과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김호수 검찰총장에게는 임기를 지키고 역할을 끝까지 다해달라며 사표 반려 의사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의견이 질서 있게 표명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검찰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검찰총장이 중심을 잡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다만 김 총장과의 이번 면담에서도 검수완박 법안 자체에 대한 찬반 입장을 드러내지 않았고 지금은 국회 입법의 시간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전국 고검장들이 검찰 수사기능 폐지 법안과 관련해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고검장들은 어제 대검찰청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에 많은 모순과 문제점이 있어서 심각한 혼란과 국민 불편을 초래할 거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총장에게 이런 의견을 전달하고 향후 국회에 출석해 검찰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기능 폐지 법안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인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 평검사 회의가 열립니다. 전국 일선 검찰청 평검사 대표들은 오늘 저녁 7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모여서 회의를 개최합니다. 참석자들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 등을 토론할 예정입니다. 교육부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들의 편입 의혹에 대해서 감사에 착수할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감사에 들어가도 결과가 나오려면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라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딸의 경북대 의대 학사 편입 시험 과정에서 아빠 찬스가 있었느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딸 정 씨가 면접 3고사실에서 60점 만점을 받은 게 쟁점입니다. 평가위원 3명 중 1명이 정 후보자와 경북대 의대 동문이고 다른 2명도 논문 공저자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정 씨는 앞선 면접 1, 2고사실에선 각각 53점과 51점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태 경북대 의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3고사실 과목은 출원이라 합리적으로 설명하면 모두 20점을 주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 후보자에 따른 합격자 33명에 들지 못해 예비 후보 5번이었다며 봐주려면 처음에 바로 합격시켜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후보자 측은 3고사실 만점자가 몇 명 더 있었고 딸의 면접평가 순위는 최종 합격자 중 19위로 학사 성적 16위, 영어 성적 11위에 비해 낮은 등수라고 해명했습니다. 아빠 찬스는 없었다고 강조하며 교육부 차원의 진상조사를 요청했습니다. 2중 3중의 투명한 견제 장치가 마련되어 편입 절차가 진행되므로 청탁 등이 불가능한 공정한 구조입니다. 교육부는 경북대 의대에서 감사 요청 공문이 도착함에 따라 본격적인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입시 문제의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왔다며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과 경북대 감사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감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적어도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여 시시비비는 결국 청문회에서 판가름 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연구 참여율이 낮은데도 기여도가 높은 석박사 과정 연구원들을 제치고 논문 저자에 포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이 경북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 후보자 아들은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 경북대 유헬스케어 융합네트워크 연구센터에서 진행하는 수요 연계형 데일리 헬스케어 실증단지 조성 사업의 연구 보조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정 씨는 프로젝트가 끝날 무렵 3개월 동안만 참여했고 이 기간 연구 참여율은 30%로 전체 연구원 15명 평균인 50%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정호영 장관 후보자 아들의 재병역 판정 검사 당시 학력이 허위로 기재됐다는 논란에 대해서 병무청이 행정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병무청은 먼저 병역 처분 통보서의 학력 표시는 교육부와 시스템이 연계돼 자료 발급 당시에 학력이 기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 후보자 아들은 통보서 발급 당시 6년제 대학 재학 중이었지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려면 졸업 상태여야만 한다고 잘못 판단한 담당 직원의 착오로 학력을 졸업으로 시스템에 잘못 입력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신청한 부산대 입학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 씨는 입학 취소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졸업생 자격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부산지법 행정 1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낸 부산대 입학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입학 취소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 씨는 입학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오고 30일이 지날 때까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 자격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재판부의 이번 판단은 입학 취소가 가혹하다는 조 씨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거로 해석됩니다. 가혹하다는 것이죠. 이 처분이 과연 신청인에게 그 인생을 송두리째 박탈할 만큼 그런 사유가 있는지. 다만 효력정지 결정이 입학을 취소한 것 자체가 부당했다는 판단은 아닙니다. 따라서 입학 취소 처분의 옳고 그름은 행정소송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앞서 부산대는 조 씨가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당시에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단을 인정하고 조 씨의 입학을 이달 초 취소했습니다. 조 씨와 부산대는 각각 소송 대리인들을 선임하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를 이루었던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당명은 국민의힘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는데 안철수 대표가 강조해왔던 제3지대 정치는 입지가 더욱 좁아지게 됐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합당을 전제로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대표가 단일화에 합의한 지 40여일 만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선언했습니다. 양당 대표는 공동정부 초석을 놓고 정강정책 태스크포스를 설치해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공동정부의 초석을 놓는 탄생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합당 합의를 선언한다. 사실상 국민의당이 흡수 통합되는 형태로 당명은 국민의힘, 당대표는 이준석 대표에 국민의당목 최고위원 2명이 임명됩니다. 국민의당 당직자 가운데 일부는 고용이 승계되며 국민의당 지방선거 출마자는 국민의힘 공천 신청자들과 함께 100% 여론조사 방식으로 예비 경선이나 본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당 신청인이 포함된 3인 이하의 지역이 또 있을 경우에는 바로 국민의당 신청인을 포함해서 본경선을 하기로 했고요. 이 경우에도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합니다. 이번 합당으로 국민의힘은 110석에서 113석으로 몸집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2월 안 대표가 바른미래당을 탈당해 창당한 국민의당은 2년 2개월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안 대표가 줄곧 강조한 새 정치와 정치 교체를 통한 제3지대 정치는 더욱 설 자리가 좁아졌습니다. 주위에 사람이 없었던 건 3당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선거 때마다 3당으로 당선 확률이 떨어지면 양당으로 가버립니다. 당장 안철수 대표의 오랜 측근이기도 한 권은희 의원이 합당을 반대하며 제명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국민의당 내부 여진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연 전 대표의 새로운 물결이 민주당과 합당한 데 이어
국민의당까지 국민의힘과 하나가 되면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해줄 제3지대 정치는 입지가 줄어들고 거대 양당 체제는 더욱 견고해지게 됐습니다. YTN 정유준입니다. 네, 인수위 출범 한 달을 맞은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그동안 살얼음판을 걸어왔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인수위 역할이 미약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안 위원장은 묵묵히 일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윤석열 당선인과 인선 갈등으로 하루 업무를 거부한 것에 대해선 자신이 추천했던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엄윤주 기자입니다. 인수위원회 공식 출범 한 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자처한 안철수 인수위원장. 국회 협치와 국민 지지를 통한 국정운영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살얼음판을 걸어왔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그간의 소회를 아쉬움이라고 밝히며 인수위 출범 이후 불거진 논란을 세 가지로 짚었습니다. 청와대 집무실 이전 문제, 그다음에 또 현 정부와의 그 협조 관계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저도 당사자입니다만 공동정부 운영을 둘러싼 논란. 하지만 자신이 맡은 국정과제 정리에 있어서는 논란 없이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지자체장의 과도한 관사 폐지 제한과 만나이 통일 등 생활 밀착형 정책들을 마련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4주 동안 쉬지 않고 정말로 열심히 일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인선 갈등을 빚으며 하루 결근 시위까지 나섰던 이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추천한 인사들이 내각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한 미안함이었다는 겁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일만 할 수는 없어서 하루 정도를 제가 일을 하지를 못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사실은 제가 추천했던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었다. 성과가 많다는 안 위원장 자평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인수위의 존재감이 미약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인수위 출범 초기엔 집무실 이전 문제와 청와대와의 갈등이 블랙홀이었고 조직 개편까지 미루고 내각 구성을 서둘렀지만 이제는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의혹으로 불이 옮겨붙은 겁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동산 정책 발표도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인 추경호 의원과 원희룡 기획위원장이 청문회 준비에 들어가면서 뒤로 밀렸습니다. 입법과제는 모두 후순위로 미루고 국정청사진을 그리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인수위는 새 정부 국정과제를 100개 안팎으로 줄여 다음 달 2일 최종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부동산 정책은 새 정부가 종합적이고 최종적인 결론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일이 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은 부동산 정책 실무 책임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청문회 과정에서 두 후보자의 소신과 정견을 발표하면 시장의 중복, 수정된 메시지가 전달돼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시장에 혼선을 안 주는 게 최상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번 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던 종합부동산 대책 발표는 상당히 늦춰질 상황이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오전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고물가와 대출 규제, 기준금리 인상 등 각종 경제 현안에 대한 이 후보자의 견해를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후보자의 재산이 지난 2009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직할 때 신고했던 27억 원보다 16억 원이 더 늘어난 것과 관련해서 재산 형성 과정도 검증할 전망입니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 20대 대선 사전투표 혼선과 관련해서 사의를 표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 회의에서 노 위원장이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노 위원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리며 지방선거가 흠없이 치러지도록 국민 모두 협조해 줄 것을 부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일상 회복 첫날 도심 밤거리는 시끌벅적했던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밤 늦은 시각 시민들이 한꺼번에 귀갓길에 오르면서 택시 잡기 전쟁도 펼쳐졌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식당이나 주점들이 몰려있는 서울 홍대거리입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인데도 가게 불은 환하게 켜져 있고 오랜만에 밤문화를 즐기러 나온 사람들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거리두기 해제 첫날, 식당들은 모처럼 늘어난 예약 손님에 그간의 어려움을 잠시 잊었습니다. 오늘부터는 그래도 조금 단체 손님들이 조금 들어와서 좀 나아지고 또 외국 손님들도 좀 한두 팀씩 보이는 것 같아서 앞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 영업을 다시 시작한 주점 직원도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술집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새벽 장사가 태반이기 때문에 새벽 장사를 못하면은 거의 손님을 못 받는 거랑 다름이 없죠. 저희는 항상 기다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기다렸던 일이니까 되게 환영을 하는 입장이죠. 강남 밤거리도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마침내 영업시간 제한 안내문을 떼어낸 유흥업소들은 비어있던 테이블을 주류와 과일로 채웠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살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다시 문 닫을까 하는 그런 염려스러움도 있고. 모임을 마친 시민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자정즈음엔 택시 잡기 전쟁도 펼쳐졌습니다. 평상시보다 오래 놀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설레긴 해요. 제가 택시 잡는 것도 평소에 잘 못 잡았는데 또 시간이 풀려가지고 더 못 잡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많이 되긴 해요. 2년여 만에 맞이한 일상 회복 첫날 밤. 시민들은 모처럼 만의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당국은 거리두기 해제로 방역 긴장감이 떨어질까 봐 우려된다면서도 앞으로 2주간 상황을 지켜본 뒤 실외 마스크 해제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이처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지만 정부는 코로나19의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고 종식된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확진자가 주평균 10만 명 안팎 발생하고 사망 피해도 여전하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방역 긴장감이 지나치게 느슨해져 완전한 일상으로 가는 분위기가 강해질까 걱정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만 5,908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수도권이 5만 7,832명, 수도권 외 지역이 5만 8,076명으로 그제 같은 시간대보다 6만 9천여 명 늘었습니다. 주말 동안 줄었던 검사 수가 다시 늘면서 확진자가 2.5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내 항공사들도 국제선 운항 재개를 추진하며 일상 회복 채비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유가 고공행진으로 국제선 유류 할증료가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등 변수가 적지 않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대한항공 대형 항공기에 쌓인 묵은 때를 씻어내기 위해 물탱크 차량과 26m 높이까지 오를 수 있는 작업대가 투입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첫날을 맞아 동체와 날개, 엔진 내부를 세척하는 행사를 진행한 겁니다. 설레는 해외여행을 떠나는 고객님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탄소 배출 저감에도 앞장설 예정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탑승객을 찾습니다란 제목의 영상을 제작해 공개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뒤 달라진 일상에 적응한 시민의 모습을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던 고객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전 세계 입국 완화에 따라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여행 재개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국제선 노선 증편 계획에 따라 대형 항공사들은 노선 운항을 단계적으로 재개하거나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번 달 프랑스 파리 노선을 주 3회에서 4회로 늘렸고 다음 달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노선을 주 12회에서 14회로 증편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달 일본 나고야와 미국 하와이 노선 운항을 재개했고 6월에는 파리와 이탈리아 로마행 운항도 다시 시작할 계획입니다. 항공사들은 고객맞이 준비에 분주하지만 고유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하는 유류 할증료는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다음 달 대한항공 국제선 유류 할증료는 최소 3만
최소 35,400원에서 최대 197,900원으로 오릅니다. 유류 할증료 인상에 해외여행 수요가 몰리면서 당분간 항공권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기존 4.1%에서 3.2%로 1%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개발도상국이 에너지와 비료, 식량 가격 상승에 마주한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총재회의가 현지 시간 18일부터 24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19일부터는 이틀간의 일정으로 주요 20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회담도 열립니다. 외신들은 두 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공급망 피해와 원자재 가격 상승 문제, 보건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문제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 속에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진단하고 대응책이 모색될 것으로 보입니다. 데이비드 멜페스 세계은행 총재는 중계회의를 앞두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경제 전반의 타격으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기존 4.1%에서 3.2%로 수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멜페스 총재는 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이 전쟁의 여파로 가파른 하락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이 같은 수정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쟁에 따른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15개월간 1,700억 달러, 우리 돈 210조 원 규모의 금융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멜페스 총재는 개발도상국들이 에너지와 비료, 식량 가격 상승에 직면해 있는 상황을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총재도 지난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방침임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우크라이나에 6억 달러, 우리 돈 7,400억 원을 지원한 데 이어 1억 5천만 달러, 1,800억 원 추가 지원을 위한 절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중국의 지난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올해 연간 목표치 5.5%보다 낮은 4.8%에 그쳤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이같이 밝히고 1분기의 성장률이 전분기인 2021년 4분기보다 4%보다는 개선된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1분기 성장률 4.8%는 중국이 올해 연간 성장률을 목표치로 정한 5.5% 안팎에 크게 못 미치는 겁니다. 중국의 1분기 성장률 부진은 봉쇄 위주의 방역 정책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며 일부 도시를 봉쇄하면서 상하이 같은 곳에 있는 우리 기업들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뾰족한 대책도 없어서 중국 당국의 결정만 기다리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김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요즘 자동차 업계는 위드 코로나 분위기와는 관계없이 좌불안석입니다. 반도체 공급 문제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더해서 중국의 코로나 봉쇄 중치로 수출입 제한과 물류난이 가중됐기 때문입니다. 1라인이라고 하는 데를 절반 수준의 지금 가동을 이번 달에 하고 있다. 중국발 물류 차질은 국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 수입품의 통관 의존도를 살펴봤습니다. 주요 수입품 가운데 상하이 통관 의존도 비중은 전체의 7.4%, 의존도 100%인 물품은 3개, 50% 이상은 60개가 넘습니다. 더 큰 문제는 봉쇄 조치가 장수정 등 다른 지역으로 확대 적용돼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전체 중국에서 장수성의 수입 비중이 22.8%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동성 같은 경우는 16.5%. 그러니까 이 상해보다는 훨씬 더 그 큰 규모로 이제 교역을 하고 있거든요. 광동성 같은 경우는 12% 정도 되니까 실상 이제 주변으로 이제 코로나가 확대될 경우에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미칠 수 있는 파급력이 훨씬 더 크다고. 중국산 수입 의존도를 수입액 기준으로 보면 배터리 부분이 80%로 가장 높고 반도체 관련은 30%, 휴대전화 25% 등으로 수입 물류 지연에 따른 생산 차질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전자부품은 그러니까 첨단 기술 쪽이 좀 들어간 거라서 이제 선진국으로부터 수입이 많을 거다 생각했는데 거의 중국이 90%예요. 중국은 상하이항 가동에 별 문제가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중국의 하늘과 바다, 땅 곳곳에서는 물류 병목 현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 아래 검역 절차를 까다롭게 적용하면서 물류 시간이 평소와 비교해서 2~3배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기업의 원자재 재고는 줄고 수입 다변화는 당장 쉽지 않은 상태. 이로 인해 생산 차질 등 직간접적인 타격이 커지고 있지만 기업들은 당장 뾰족한 대책 마련이 쉽지 않아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서방 측의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1분기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석유 수출로 여전히 높은 수익을 얻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러시아의 석유 수출을 막아야 한다는 국제사회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송태엽 기자입니다. 항구에 들어오려는 러시아 유조선 발티카호 옆으로 고무보트가 다가갑니다. 커다란 밀대를 들어 유조선 선체에 글씨를 씁니다. 석유 말고 평화.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산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환경단체 그린피스의 메시지입니다. This is a peaceful protest. It is to expose the relationship between fossil fuels and the war in Ukraine and to reaffirm the need for peace across the world. 러시아산 석유는 제재 법망을 피하고 거부감을 덜기 위해 다른 지역 석유와 섞여 유럽 내에서 판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린피스는 우크라이나 침략 후 EU 국가들이 러시아에서 수입한 가스와 석유, 석탄 가격이 356억 달러, 우리 돈 44조 원에 이른다고 추정했습니다. 석유류 가격 폭등과 경제 제재로 인한 수입 감소에 힘입은 듯 러시아의 국제 수지는 안정을 되찾은 모습입니다. 폭등했던 루블화 환율은 벌써 전쟁 전인 2월 초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8일 연설에서 1분기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По итогам первого квартала положительное сальдо текущего счета платежного баланса превысило 58 миллиардов долларов. И это исторический максимум. 다만 소비자 물가는 개전 이후 9.4% 올랐고 연간으로는 17.5% 상승이 예상된다면서 풍부한 경상흑자를 이용해 가계를 지원하라고 내각에 지시했습니다. 푸틴은 서방 측의 제재가 오히려 서방 국가들의 인플레이션과 실업, 미국의 경제 역동성 약화, 유럽의 생활 수준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제재는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 제재를 비웃으며 내부 단결을 시도하는 푸틴에게 미국과 서방 측이 효과적인 추가 압박 수단을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송태엽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의 루안스크주 크레미나시에 진입해 시가전을 벌이면서 통제권을 확보했다고 미 CNN 방송이 현지 시간 18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세르이 하이다이 루안스크 주지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러시아군이 엄청난 장비와 함께 크레미나시에 진입해 시가전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다이 주지사는 이후 텔레그램에 또 올린 글에서 러시아군이 저항하는 우크라이나인들을 진압함에 따라 크레미나시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했다고 적었습니다. 미국은 며칠 내 우크라이나군을 대상으로 미국산 155mm 호위처 곡사포 사용법에 대한 훈련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현지 시간 18일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교관에게 호위처 곡사포나 대포병 레이더와 같은 무기 사용법을 가르치고 이들이 우크라이나군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워싱턴 포스트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국도에서 차량 10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나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또 고속도로를 달리던 25톤 화물차에서 불이 나는 등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트럭이 2개 차로를 가로막은 채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어제 오후 6시 40분쯤 경기도 광주시 3번 국도 하행선에서
3.5톤 트럭 등 차량 10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10여 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화물차 운전자 등 4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일대 교통이 완전히 통제되면서 퇴근길 극심한 정체도 빚어졌습니다. 3.5톤 차가 지금 가다가 브레이크 파일로 추정되는데 옆으로 틀어지면서 차가 뒤에서 오래 후속 차량하고 좀 많이 부딪혔어요. 경찰은 브레이크가 듣지 않았다는 트럭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물차가 완전히 불에 타 검게 그을렸습니다. 어젯밤 9시쯤 충남 공주시 천안 논산고속도로 논산 방향 탄천 나들목 인근에서 달리던 25톤 화물차에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는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앞바퀴 쪽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샌드위치 패널 구조의 가건물에서 잔불을 정리합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LPG가스 충전소 세차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경찰은 청소용 모터가 과열되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에는 광주광역시 학동의 차량 정비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은 정비소에 있던 차량 넉 대와 건물 일부를 태우고 4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네, 온몸에 반점이 생기고 경련을 일으키는 이상 증세를 호소한 21살 현역 군인이 명령에 따라 부대로 복귀했다가 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유족들은 민간병원 진단을 근거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죽음이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5월 육군에 입대한 21살 A씨. 그의 어머니는 지난달 22일 중대장으로부터 아들이 부대에서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가로 부대 밖에 나와 있다가 복귀한 지 8일째 되는 날 아침, 침대 아래서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취침 전까지는 살아있었지만 다음 날 아침 점호 과정에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응급조치를 했다. 그런데 몸이 이미 조금 경직이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A씨는 지난해 8월과 9월에 화이자 백신을 2차까지 접종한 직후 골반과 목에 두드러기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숨지기 석 달 전부터는 한 주 동안에만 6번이나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이처럼 상태가 심각해지자 부대 밖 민간병원에 머물러야 했고 병원에서는 수막뇌염, 뇌전증 등 주로 신경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최소 6개월 동안 격한 운동을 하지 말고 위험한 곳에 혼자 가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소견도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몸에 물집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여기 매우 건장한 청년이었어요. 예, 뭐 지금까지 아파서 뭐 입원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고. 보기에 좀 드물다. 그래서 이거는 인과성이 좀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태가 좀 호전됐지만 증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난 3월 갑작스레 부대 복귀 명령을 받았습니다. 병가를 낸 지 석 달 만에 부대로 돌아온 A씨는 사망 전날까지 경련이 일어날 것 같다고 호소했지만 다음 날 아침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병원을 데려가든지 아니면 불침번한테 집중적으로 1시간에 한 번씩이라든지 신경을 좀 써달라. 이 부대에 잘못이 크다고 봅니다. 너무 소홀하다고 생각해요. 안 갈 사람을 보냈습니다. A씨 유족은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발견 당시 이미 사후 경직이 일어났는데도 응급조치를 했다고 해명하거나 사인과 관련된 계속된 질의에 기저질환으로만 설명하고 있다는 점 등입니다. 그만큼 기저질환이 심했다면 애초 부대 복귀 명령을 내리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무슨 옆에서 지금 계속 기저질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는 애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왜 부대로 들어오라고 했냐는 거죠. 현재 육군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망 전 특이 사항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부대 복귀 명령이 적절했는지 등이 조사 대상입니다.
군 수사 결과는 길게는 6개월 뒤에야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오늘도 맑은 날씨 속 봄 기운이 완연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9.7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낮지만 크게 쌀쌀하진 않은데요. 한낮에는 서울이 22도까지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를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또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호흡기 안 좋은 초미세먼지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나오실 때 차단율이 높은 미세먼지용 마스크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맑겠고 남부지방은 구름 많겠습니다. 연일 맑은 날씨 속에 대기의 건조함은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등 내륙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산불 등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9.7도, 대전 8도, 광주 10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22도, 대전 24도, 광주 25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 맑은 날씨 속에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날은 더 따뜻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원희다입니다. 여야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4월 안에 처리하겠다는 민주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국민의힘이 팽팽히 맞서면서 오늘 오후 다시 소위를 열어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호수 검찰총장과의 면담에서 개혁은 검경의 입장이나 국회 입법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총장은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의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다음 달 12일 코로나19 공동대응을 위해 주요 국정상이 참석하는 두 번째 화상회의를 개최합니다. 윤석열 당선인도 참석할 걸로 예상됩니다. 한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한국 등 90개 나라의 여행 경보를 최고 등급인 4단계에서 3단계로 낮췄습니다.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기존 4.1%에서 3.2%로 1%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개발도상국이 에너지와 비료, 식량 가격 상승에 직면해 있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호수 검찰총장을 만나 국민들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게 엄연한 현실이라며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고 국회 입법도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오후 청와대에서 진행된 김 총장과의 70분 동안 면담에서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고 이 때문에 법제화와 제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제 수사와 기소는 국가가 가진 가장 강력한 권한이고 이에 따라 피해자나 피의자가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검찰에서도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의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장은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마친 뒤 대검찰청에서 기자들을 만나 검찰 구성원을 대표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과 함께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 방안을 함께 말씀드렸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법안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건의했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엔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에 대한 대통령의 신뢰를 확인했지만 검수완박 법안 추진을 막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검찰은 갈수록 국민 여론에 매달리는 분위기입니다. 나인 기자입니다. 타의 표명 공개 이튿날 아침 휴가를 내고 두문불출했던 김호수 검찰총장. 애초 출석하기로 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안 나간다고 통보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이 결정되자 오후 대검찰청에 출근했습니다. 앞선 면담 요청 불발에 예상보다 빨리 사표를 던졌던 김 총장이 결국 대통령 앞에서 직접 검찰의 입장을 전하는 자리는 성사시킨 셈입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두고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입법 시계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안에서도 이런 기류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대국민 호소에 더 공을 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내부 게시판에는 연일 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이 빗발치고 있고 대검찰청은 관련 언론 보도를 일일이 확인하며 적극적으로 검찰 입장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법 개정 마지막 관문인 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연판장 같은 단체 호소문도 보내겠다며 전국 일선청에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들은 방송 인터뷰를 마다치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경찰 수사에 대해서 피해를 호소해도 검찰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결국 힘없는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될까 매우 걱정이 됩니다. 검사뿐만 아니라 일선 수사관들을 이끄는 검찰청 사무국장들도 긴급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권 폐지는 전문 역량을 사장하고 국민 피해만 낳을 뿐이라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는 전국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찰청 부장들이 분야별로 줄줄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론전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9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일소위에 상정된 가운데 오늘 추가 논의를 이어갑니다. 민주당 소속인 박주민 법사위 일소위원장은 안건 상정 관련 규정을 넓게 해석했다며 전체 회의를 거치지 않은 채 직회부를 강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위원들의 법안 설명에 이어서 소위위원들이 법원 행정처 차장 등 관계기관장들을 상대로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자정을 넘어서까지 회의가 이어진 가운데 박주민 위원장은 오늘 오후 2시에 추가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 특혜 논란 관련 소식입니다. 논문 연구 참여율이 30%에 불과했던 정호영 후보자 아들은 그것보다 더 높았던 석박사 과정 연구원들을 제치고 논문의 공저자가 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또 병역 신체검사 재검을 받을 때는 학력을 잘못 써서 의도적으로 병역 연기 기간을 늘렸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호영 후보자들은 경북대 학부생이던 지난 2015년 10월부터 석 달간 학내 연구 프로젝트의 연구 보조원으로 참여했습니다. 논문 2편의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아버지가 경북대 병원장이던 2017년 같은 학교 의대 편입 전형에 지원할 때 이력에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강선우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아들 정 씨는 8개월간 진행된 연구에 막바지에 참여했고 기여도와 근무 시간 등을 따진 연구 참여율은 평균보다 낮은 30%에 불과했습니다. 참여율이 더 높은 석박사 과정 연구원들도 이름을 올리지 못한 논문 저자에 정 후보 아들이 학부생으로 유일하게 포함됐습니다. 정 후보 아들이 제3저자로 2016년 한 학회지에 실린 다른 논문은 1년 앞서 나온 경북대 중국인 유학생의 석사 논문 특정 문단을 짜깁기 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또 병역과 관련해선 2015년 신체검사 재검을 받을 때 학력을 6년제 대학 졸업으로 적었습니다. 당시에 경북대 4학년에 재학 중이어서 학력이 잘못 기록된 건데 6년제 대학을 다니면 4년제보다 군 입영 연기 가능 일자가 2년 더 길어져 의도적인 허위 기재가 아니냐는 주장도 나옵니다. 입영 연기를 위해 6년제 대학 졸업이라고 작성을 했다면 관련 서류를 제공한 경북대와 그리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후보자 아들,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병무청 모두 수사 대상이라 생각합니다. 쏟아지는 의혹에도 정호영 후보자는 자녀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부인하며 특혜는 없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가능컨대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서 저의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부당행위도 없었으며 가능하지도 않았습니다. 정호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고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지만 자녀들의 의혹이 연일 더해지며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정호영 후보자 아들의 재병역 판정검사 당시 학력이 허위 기재됐다는 논란에 대해 병무청이 행정실수를 인정했습니다. 병무청은 먼저 병역 처분 통보서의 학력 표시는 교육부와 시스템이 연계돼 자료 발급 당시의 학력이 기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 후보자 아들은 통보서 발급 당시 6년제 대학 재학 중이었지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려면 졸업 상태여야만 한다고 잘못 판단한 담당 직원의 착오로
학력을 졸업으로 시스템에 잘못 입력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정호영 후보자 아들이 경북대 의대 학사 편입에 지역인재 특별 전형으로 합격했을 당시 대학이 학칙에 규정된 비율보다 더 많은 지역인재를 선발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이 경북대로부터 확인한 학칙에는 지역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의과대학과 치과대학, 약학대학 모집 인원의 30%를 대구 경북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로 선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대는 학칙의 30% 문구는 해석하기 나름이라면서 다른 대학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50%보다 더 많이 뽑은 학교들도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호영 장관 후보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학 등 특혜 의혹과 관련한 감사 요청서가 정식으로 접수됐습니다. 교육부는 어제 오후 경북대 감사 요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내용을 검토해 관련 부서와 함께 법과 원칙에 맞게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정호영 후보자의 여러 의혹과 관련해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제기된 의혹은 인사청문회 검증을 통해 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 내부를 잘 아는 분이 뭔가 앞으로 바꾸고 또 쇄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정호영 장관은 그러한 그 쇄신의 의지가 비교적 강한 분이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게 제일 먼저 큰 이유입니다. 검증 단계에서 이런 다소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희가 알았습니다. 다만 그 검증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 과연 다시 한번 팩트로서 확실하게 검증될 수 있는지를 이제 인사청문회나 또 언론의 검증 등을 통해서 검증이 돼야 된다고 봤고 물론 저희가 1차적으로 검증은 다 했습니다만 그러나 저희가 봤을 때 비교적 그 대상이 되는 자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평판조회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렇게 떨어지는 분들이 그러한 하나의 활동을 하는 그러한 쪽은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1%포인트 가까이 하향 조정했습니다. 데이비드 멜페스 세계은행 총재는 현지 시간 18일 전화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경제 전반의 타격으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기존 4.1%에서 3.2%로 수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멜페스 총재는 특히 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이 4.1%의 가파른 하락세를 기록, 이 같은 수정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멜페스 총재는 개발도상국의 상황을 깊이 우려한다며 이들은 갑작스러운 에너지, 비료, 식량 가격 상승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4.8%에 그쳤습니다. 상하이 봉쇄의 영향이 반영되는 2분기 전망은 더 어둡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지구촌 경제 전체에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제로 코로나 원칙을 고집하는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4% 초반을 예측한 시장 전망치보단 양호했지만 중국이 올해 목표로 삼은 5.5%엔 못 미쳤습니다. 国内生产总值27万亿元，按不变价格计算，同比增长4.8%。 특히 소비 지표가 3.5% 감소했는데 우한 사태가 한창이던 2020년 6월 이후 20개월 만입니다. 식료품과 생필품 외엔 잘 팔리지 않는 봉쇄 소비 효과가 두드러졌습니다. 경제 수도 상하이 봉쇄의 영향은 아직 반영되지 않은 만큼 2분기 전망은 더 어둡습니다. 国内外环境复杂性不确定性加大，经济发展面临较多困难挑战。 중국의 제로 코로나 원칙이 부른 값비싼 청구서. 결국 지구촌 모두의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봉쇄 여파에 테슬라, 애플 같은 글로벌 기업들까지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배터리와 반도체 등 주요 품목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도 예외는 아닙니다. 상하이를 시작으로 중국 주요 항구에 병목 현상이 나타나면서 글로벌 물류 대란도 우려됩니다. As a result,
we will be projecting a further downgrade in global growth for both 2022 and 2023. 여기에 더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인플레이션까지 올해 세계 경제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중국이 상하이를 비롯한 도시 봉쇄 지역에서도 자동차와 반도체 등 주요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생산 재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지난 15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서 공급망 안정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업정보화부는 구체적으로 자동차와 반도체, 바이오 의약 등 중점 분야의 666개 기업에 대해서 조업 재개를 먼저 보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를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리비아의 국영 석유시설에 시위대가 난입해 원유 생산 차질을 빚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 상업거래소의 유가가 상승했습니다. 18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1.2%포인트 오른 배럴당 108달러 21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지난달 25일 이후 3주 사이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이 다음 달 12일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해 주요국 정상이 참석하는 화상회의를 개최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후 첫 국제 무대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90개 나라에 대해서 여행 금지를 권고한 여행 경보 4단계를 해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9월 미국이 주도해 시작한 코로나19 대응 정상회의.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백신 무기고 역할을 하겠다며 저소득 국가 중심으로 5억 회분을 추가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And I made and I'm keeping the promise that America will become the arsenal of vaccines as were the arsenal for democracy during World War II. 미국은 두 번째 회의를 다음 달 12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G7과 G20, 아프리카 연합, 카리브 공동체 올해 의장국들과 공동 개최하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오미크론 같은 새로운 변이의 출현과 확산 억제를 목표로 하는 전략을 고민해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자리입니다. 지난해처럼 우리나라도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경우 윤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 후 곧바로여서 첫 국제무대 등장이 되는 셈입니다. 또 화상회의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처음 대면하는 자리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백악관은 부활절 행사를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열었습니다. Weren't able to host this Easter egg roll last year because of the pandemic, but this year we're finally getting together again, and it's so special. 이 같은 행사 개최에서 보듯 미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이 어느 정도 고비를 넘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CDC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90개 나라에 대해 취했던 여행 경보를 최고 등급인 4단계에서 3단계로 낮췄습니다. 여행 금지에서 백신을 맞지 않은 미국인은 필수적이지 않은 여행은 가지 말라는 수준으로 권고한 것인데 격리 해제 등의 상황과 맞물려 한국과 미국으로 가는 여행객이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서울 번화가 곳곳은 밤 늦은 시간까지 많은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특히 서울 홍대 거리에 있는 식당이나 주점들이 새벽 영업을 다시 시작하면서 주점이 밀집한 홍대 클럽 거리는 밤 문화를 즐기는 젊은이들로 붐볐습니다. 역삼동을 비롯한 강남 일대 역시 유흥업소들이 영업 재개를 본격화하면서 늦은 시간까지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자정 무렵엔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는 시민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택시 잡기 대란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전통시장을 찾는 발길도 많아질 걸로 보입니다. 이때를 틈타 범죄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서 경찰이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전통시장에서 경찰이 범죄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강화됐던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시장을 찾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 현장에 찾아온 겁니다. 최근 일선 군 단위에서는 노인과 이주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 피싱 등과 같은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경찰이 주민이 많이 모이는 곳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이동식 범죄 예방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서 모든 기능이 다 참여해 단순한 범죄 예방 활동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범죄 피해 조사도 함께 벌이게 됩니다. 여기에 평소 경찰서를 찾기 어려운 주민이나 이주 여성 등을 위해 외국인 자원봉사자와 함께 이동식 상담소도 직접 마련했습니다. 사기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세계들이 몰라요. 이거 와이스피싱인지 뭐인지 경찰서에서 가르쳐 주니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왔습니다. 충북 진천경찰서 모든 과가 버스를 활용해 현장에 이동 상담소를 운영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 이곳에서 간단한 민원 업무 처리는 물론 다문화 가정 민원과 범죄 피해 접수 등이 처리됩니다. 안전하고 평온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면 우리가 스스로 발로 뛰어서 현장에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원하는 것을 우리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요즘의 그 치안의 트렌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장에 찾아가는 경찰의 이동 상담소가 주민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인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서우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어제 정재계와 학계 등이 함께하는 서울국제포럼 간담회에 참석했는데 이 자리에서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추후 대통령실에 경제안보 TF를 만들어달라는 건의도 했는데요. 당선인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경제가 곧 안보이고 안보가 곧 경제라는 경제안보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제 입장에서도 오늘 이 시간이 정말 귀중한 그런 시간으로 될 것 같습니다. 발제 내용을 바탕으로 새 정부가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한 기틀을 닦고 경제 안보의 시대를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정 수행을 잘할 거란 평가가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11일부터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국민 2,529명에게 물은 결과 윤 당선인이 취임 이후 국정 수행을 잘할 거란 응답은 51%로 일주일 전보다 0.6%포인트 올랐고 잘못할 거란 응답은 44.8%로 0.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긍정, 부정 평가의 차이는 6.2%포인트로 오차 범위 바뀌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42.5%로 전주보다 0.7%포인트 내렸고 부정적 평가는 53.7%로 0.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에 처음으로 출근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한계를 드러냈다며 실질적인 대북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유화 정책만으로는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을 막을 수 없다. 우리 아마 모든 국민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지금은 그 북한에 대해서 실질적인 정책의 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상식이 통하는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압박과 설득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 갈 것입니다. 위대한 조선노동당의 희망도 따라 우리식 사회주의의 더 밝은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화력을 집중했던 러시아가 서부 르비우도 공격해 민간인 7명이 숨졌습니다. 러시아 흑해 함대 침몰에 대한 보복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돈바스 지역에 시리아 출신 병력이 대거 투입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이 빼곡하게 들어섰던 마을이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흉측하게 망가졌습니다. 엄청난 충격으로 땅이 움푹 패이고 주택들은 부서지고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미사일 공격을 받은 르비우는 쉴 새 없이 연기가 피어오르며 결국 민간인 사망도 잇따랐습니다. 러시아가 동부 돈바스 지역을 집중 공략하면서 서부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졌지만 러시아의 공격이 다시 시작된 겁니다. 르비우뿐 아니라 키이우 등 동부 이외의 다른 지역도 공격을 가했습니다. То, що ми бачимо сьогодні в Україні, це є геноцид, який цілеспрямовано здійснює агресор, який вбиває мирних людей. 미국 등 서방은 러시아의 공격이 흑해함대 기함 모스크바호 침몰에 대한 보복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모스크바호를 겨냥해 넵툰 지대항 미사일 4발을 발사했고 이 가운데 2발이 명중에 큰 피해를 줬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이를 부인하고 원인 불명의 폭발 사고라 주장하면서도 모스크바호 침몰 직후 우크라이나 키이우 외곽의 넵툰 제조 시설을 공격했습니다. Вони завтра дітей будуть садити в танки, відправляти сюди, а танків, літаків і бронетехніки у них дуже багато. Тому поки у них не закінчаться танки і люди, вони їх будуть сюди направляти. 결전을 앞두고 있는 돈바스 지역은 시리아 병력이 대거 배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리아에서 병력을 적극 모집 중으로 최정예 병사 4만 명 지원설이 돌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을 시리아에서 총지휘했던 민간인 학살 경험의 총사령관을 기용한 것도 이 같은 예상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돈바스 지역 전투에 사활을 걸고 있는 러시아가 도시를 무차별 공습해 초토화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살벌한 전운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한 특별 군사작전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군인 2만 3천 명 이상이 전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테르팍스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텔레그램 채널에 올린 글을 통해 우크라이나 군과 외국 용병 등의 실제 손실에 관한 확실한 자료를 갖고 있다면서 현재 문서로 확인된 우크라이나 측의 전사자는 2만 3,367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그러나 러시아군 손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학령 인구가 줄고 다른 지역으로 인재가 유출되면서 최근 지방대학 위기론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들은 떨어진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대학 통합이란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생존을 위한 통합 시도에 구성원들의 반발이 가장 큰 난관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대전의 거점 국립대학교인 충남대학교입니다. 최근 인근에 있는 또 다른 국립대인 한밭대학교와 통합을 위한 학내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교수와 학생 등 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공개 토론회를 진행해서 오는 6월 말쯤 통합 논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충남대에서 대학 통합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온 건 4번째. 이번에도 내부 구성원들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어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대학 측은 학령 인구 감소로 재학생 충원율이 3년간 줄었고 지역 인적 자원의 수도권 유출로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점이 통합 논의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모적인 경쟁력으로 발생하는 어떤 소모 비용들이 줄을 수가 있겠죠. 지역의 공익적인 가치를 위해서 또 학문의 자율적인 보장을 위해서 저희는 통합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 위기가 거론된 건 벌써 수십 년 전으로 지난 2005년 공주대를 시작으로 국립대 통합이 가시화됐습니다. 전국 9개 지역 거점 국립대 가운데 대학 통합을 성사시키지 못한 곳은 충남대와 충북대 단 2곳뿐입니다. 지난해에는 경상대와 경남과기대가 통합한 경상국립대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에 더해 앞서 통합에 성공한 국립대들도 추가 통합을 위한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학 정원 감축으로 부족해진 재원을 채우고 동시에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통합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구성원의 의견을 무시한 통합 추진은 거센 반발로 이어져
오히려 도구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학교 구성원 간의 충분한 논의나 공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갈등만 커지고 또 사회적 그런 비용만 크게 치른 채 제대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많습니다. 통합이 됐다 하더라도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지 않고 등록금 수익 감소에 대학 경영까지 부실할 경우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생존을 위한 지역 국립대들의 통합 시도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오늘도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9.1도로 예년 수준이고요. 한낮에는 22도까지 올라서 예년 기온을 웃돌며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는 만큼 환절기 옷차림에는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당분간은 별다른 비 예보도 없으니까요. 화재 예방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서울 등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공기가 다소 탁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9.1도, 대전은 7.2도, 광주는 10도, 부산은 13.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2도, 부산도 22도, 대전은 24도, 광주와 대구는 무려 25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맑고 건조하겠고요. 일교차도 계속해서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일상 회복 첫날 도심 밤거리는 시끌벅적했던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밤 늦은 시간 시민들이 한꺼번에 귀갓길에 오르면서 택시 잡기 전쟁도 펼쳐졌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식당이나 주점들이 몰려있는 서울 홍대거리입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인데도 가게 불은 환하게 켜져 있고 오랜만에 밤문화를 즐기러 나온 사람들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거리두기 해제 첫날, 식당들은 모처럼 늘어난 예약 손님의 그간의 어려움을 잠시 잊었습니다. 오늘부터는 그래도 조금 단체 손님들이 조금 들어와서 좀 나아지고 또 외국 손님들도 좀 한두 팀씩 보이는 것 같아서 앞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 영업을 다시 시작한 주점 직원도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술집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새벽 장사가 태반이기 때문에 새벽 장사를 못하면은 거의 손님을 못 받는 거랑 다름이 없죠. 저희는 항상 기다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기다렸던 일이니까 되게 환영을 하는 입장이죠. 강남 밤거리도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마침내 영업시간 제한 안내문을 떼어낸 유흥업소들은 비어있던 테이블을 주류와 과일로 채웠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살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다시 문 닫을까 하는 그런 염려스러움도 있고. 모임을 마친 시민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자정즈음엔 택시 잡기 전쟁도 펼쳐졌습니다. 평상시보다 오래 놀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설레긴 해요. 제가 택시 잡는 것도 평소에 잘 못 잡았는데 또 시간이 풀려가지고 더 못 잡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많이 되긴 해요. 2년여 만에 맞이한 일상 회복 첫날 밤. 시민들은 모처럼 만의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당국은 거리두기 해제로 방역 긴장감이 떨어질까 봐 우려된다면서도 앞으로 2주간 상황을 지켜본 뒤 실외 마스크 해제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어젯밤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11만 5,908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수도권이 5만 7천여 명, 수도권 외 지역이 5만 8천여 명으로 그제 같은 시간대보다 6만 9천여 명이 늘었습니다. 주말 동안 줄었던 검사 수가 다시 늘면서 확진자가 2.5배 수준으로 증가한 걸로 보입니다. 네, 거리두기 해제로 방역 긴장감이 느슨해질 거라는 우려에 대해서 정부는 코로나19 종식은 아직 멀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관심이 큰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는 다음 주부터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마스크 착용만 빼고 사회적 거리두기 대부분이 풀린 첫날, 정부는 과도한 안심은 금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해제가 코로나19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방역 긴장감이 지나치게 이완돼 완전한 일상으로 가는 분위기가 강해질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지금은 개개인의 방역 수칙 준수가 중요하고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는 더욱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거리두기 해제 때문에 유행 감소 추이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신규 환자 감소세는 계속 이어져 일주일 전에 절반가량으로 줄었고 68일 만에 4만 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주말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걸 고려하더라도 감소폭이 크게 나타난 겁니다. 정부는 유행 상황을 지켜본 뒤 다음 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할지 여부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마스크 착용 의무는 실내 전체와 함께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거리가 2m 이내일 때와 집회, 공연 등 사람이 밀집할 때 등으로 규정돼 있지만 일반적으로 밖에서도 꼭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해제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고령자라든지 미감염자,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몸이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쓰는 거를 권고드리고 싶고요.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대국민 조사에서 마스크 의무화에 대한 긍정평가가 86%였던 점을 들어 정부에 신중히 판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행정 조치였다고 국민들께서도 평가하고 계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모든 감염병 예방 관리의 기본 수칙이자 최종 방어선입니다. 정부는 이달 25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내리고 다음 달 23일쯤 확진자 격리 의무까지 해제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미국이 다음 달 12일 국제사회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해 주요국 정상이 참석하는 두 번째 화상회의를 개최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 달 10일 취임 이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화상으로나마 처음으로 만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현지 시각 18일 독일과 인도네시아, 세네갈, 벨리즈와 낸 공동 성명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의 시급한 단계를 종식하고 미래 보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글로벌 정상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미국 주도로 1차 회의가 소집된 데 이어 이번에는 공동 주최 형태로 2차 회의가 열리는 겁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90개 국가의 코로나19 관련 여행 경보를 최고 등급인 4단계에서 3단계로 낮췄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간 18일 CDC가 코로나19와 관련해 한국 등 약 90개 국가 내에 내렸던 여행 금지 권고를 해제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CDC는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3단계 높음에서 4단계 매우 높음으로 격상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일소위에 상정된 가운데 오늘 추가 논의를 이어갑니다. 민주당 소속인 박주민 법사위 일소위원장은 안건 상정 관련 규정을 넓게 해석했다며 전체 회의를 거치지 않은 채 직회부를 강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위원들의 법안 설명에 이어 소위위원들이 법원행정처 차장 등 관계기관장들을 상대로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자정을 넘어서까지 회의가 이어진 가운데 박주민 위원장은 오늘 오후 2시에 추가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호수 검찰총장을 만나 국민들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게 엄연한 현실이라며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하고 국회의 입법도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진행된 김 총장과의 70분 동안 면담에서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고 이 때문에 법제화와 제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김 총장에게 검찰 내 의견들이 질서 있게 표명되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서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게 중요하다며 임기를 지키고 역할을 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의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장은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마친 뒤 대검찰청에서 기자들을 만나 검찰 구성원을 대표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과 함께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 방안을 함께 말씀드렸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법안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건의했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엔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사의 반려를 받아들이냐는 질문에는 공직자는 임명권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게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네, 오늘은 전국의 평검사 대표들이 모여서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응할 방안을 논의합니다. 앞서 전국의 고검장들은 김호수 총장을 중심으로 국회를 설득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추진에 반발해 사의를 표한 다음 날, 전국 고검장들이 대검찰청에 다시 모였습니다. 고검장 6명이 모두 모인 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당론 채택 전 회의 이후 열흘 만입니다. 회의에 참석한 고검장들은 무리하게 추진된 검수완박이 국민에게 큰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며 민주당의 재고를 호소했습니다. 학자나 시민단체, 또 실무자인 변호사 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채 2주 만에 추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냉정한 이성을 되찾기를 기원합니다. 자리를 비운 김 총장 대신 박성진 대검 차장의 주재로 고검장들은 6시간 넘게 마라톤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김 총장의 면담 결과를 기다렸고 돌아온 김 총장이 면담 내용을 공유한 뒤 다시 회의 결과를 가다듬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상세하고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검찰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고검장들은 우선 국회에 제출된 검수완박 법안에 많은 모순과 문제점이 있어서 심각한 혼란과 국민 불편을 초래할 것이란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어 총장에게 이런 의견을 전달하며 향후 국회에 출석해 검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총장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법안의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김 총장의 사의 표명 이후 고검장들도 줄사표를 단행할 거란 예측과 달리 대응 수위가 조금은 낮아진 건데 문 대통령이 김 총장의 사표를 반려한 뒤 면담에서 내놓은 메시지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저녁엔 전국 평검사 대표 100여 명이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 등을 토론합니다. 전국 평검사 대표들이 한데 집결하는 건 참여정부 이후 19년 만인데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검찰 집단 반발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의 손효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에도 청문회까지는 지켜보자며 인선을 철회하지 않을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공개 반발이 나왔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 당선인의 공정까지 겨냥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정호영 후보자 논란을 묻는 거듭된 취재진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국회의장 장관 후보자 어떻게 보시나요? 지명 철회 계획은 없으신가요? 하지만 지명 철회나 사퇴 권고 없이 인사청문회까지 지켜보겠다는 엄호, 강행 기조가 뚜렷합니다. 장제원 비서실장은 취재진과 만나 아버지가 교수고 병원장인 아이가 실력으로 대학에 간 건데 조국 사태와 뭐가 똑같은지 얘기하라며 조작이나 위조가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청문회 자리를 통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적합한 적임자인지 그것을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인수위원회도 일단은 진실이 우선이라며 윤석열 당선인과 발을 맞추는 분위기입니다. 본인은 억울하다고 밝혔고 국민 감정상 정서상 받아 수용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은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부각을 시키면 되거든요.
진실이 밝혀진 그 바탕하에서 모든 판단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1990년생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은 정 후보자가 이해 충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조국 사태를 떠올리게 하는 만큼 거취를 직접 결단하라고 촉구했고, 하태경 의원은 정무적 판단에 따라 억울하더라도 사퇴하고 철저한 수사로 결백을 입증하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정호영 후보자 낙마, 나아가 공정과 상식을 내건 윤 당선인까지 날카롭게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소녀의 일기장까지 압수하던 잔혹하고 무자비한 공정의 잣대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팩트가 있어서 70여 것을 압수수색했습니까? 수사를 해야 팩트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소야대 정국 속 정 후보자 논란은 윤석열 정부 첫 조각과 청문 정국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는 모양새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정호영, 김인철, 김영숙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일부 부처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온갖 의혹에 연루되고 있다며 법무, 보건복지, 교육,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배 원내대표는 한동훈 후보자는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에 맞설 호위무사에 불과하고, 정호영 후보자는 자녀의 의대 편입 과정에서 여러 특혜 의혹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인철 후보자는 사학비리 옹호 등 교육인으로서 자질이 없어 보이고, 세월호 진상조사위는 세금 낭비라는 논평을 낸 김인숙 후보자는 더 말할 것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총공세를 예고한 러시아군은 공세에 앞서 수도 키예우와 제2의 도시 하르키우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흑해 순양함 격침에 대한 보복 공격의 성격이 짙었지만 러시아군의 무차별 공격에 무고한 시민의 희생이 이어졌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러시아의 흑해 함대에서 미사일이 발사됩니다. 군사시설이 목표라지만 복음은 민간인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을 흔들었습니다. 살려달라는 애타는 호소에 서둘러 달려온 구급대원들. 하지만 채 들것을 내려놓기도 전 다시 사방을 파고드는 굉음과 흔들림에 어쩔 수 없이 먼저 몸을 숨깁니다. 도심 곳곳은 화염에 뒤덮이고 살려달라는 사람보다 도울 수 있는 사람이 터무니없이 적다 보니 지금 딸의 주검 앞에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저 지켜봐 주는 게 전부입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 시설을 목표로 삼았다고는 하지만 목적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민의 공포입니다. Вывозим людей в места, которые являются менее опасными. Ведь совсем безопасных районов в Харькове сейчас не осталось. 전쟁이 휩쓸고 지난 자리는 남은 게 거의 없지만 더 많은 희생을 예고한 동부 돈바스 지역의 총공세는 이제 막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네,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를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리비아의 국영 석유 시설에 12대가 난입해 원유 생산 차질을 빚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 상업거래소의 유가가 상승했습니다. 18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1.2% 오른 배럴당 108달러 21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지난달 25일 이후 3주 사이 최고 수준입니다. 앞서 외신에 따르면 리비아 국영 석유시설에 압둘 하미드 모하메드 드베이바 임시총리와 리비아 석유공사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대가 난입했습니다. 이 때문에 항구에서의 원유 선적이 중단되고 석유 생산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일반 물가가 덩달아 오르는 에그플레이션 현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18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옥수수 선물은 부실당 2.6% 오른 $8 4센트로 2012년 9월 이후 처음으로 $8 선을 돌파했습니다. 가뭄과 이상고온이 미 중서부를 덮쳤던 2012년의 역대 최고가인 부실당 $8 49센트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운송비 급등 여파로 이미 작년부터 꿈틀거렸던 옥수수 값은 올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수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4월 19일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이현홍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호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반려했고 또 면담도 했죠. 아마 해석이 좀 분분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제 면담 이후에 청와대 대변인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 발언이 일부 전해졌죠. 예. 신문들 대부분 문 대통령의 두 가지 언급을 제목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을 받는 만큼 자기 개혁을 해야 한다라는 게 한 부분이었고요. 예. 그리고 개혁과 입법 모두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게 두 번째 부분이었습니다. 네. 수사권 폐지 법안 추진이라던가 거부권에 대한 찬반 입장을 따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예. 신문 대부분은 한겨레 신문 제목처럼 중재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었고요. 예. 검찰과 민주당 양쪽에 무언가의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특히나 민주당의 입법 속도전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동아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호수 총장에게 국회 설득을 주문했다라고 제목을 뽑았는데요. 김호수 총장에게 임기를 지키면서 역할을 다해달라고 한 거를 적극적으로 해석한 뉘앙스였습니다. 네. 일단 김호수 총장은 사표 반려를 수용했고요. 전국에서 모였던 고검장들도 일단 국회 논의 과정에 총장 중심으로 참여를 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오늘 또 전국의 평검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죠. 대응 수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이 아래쪽에 있는 만평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함께 보시죠. 만평을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앞서 전해드린 뉴스랑 결국은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예. 김호수 총장이 사표를 내고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까지 하게 된 건 결국 검수완박 때문인데 네. 굳이 풀어서 말을 하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지 않습니까? 예. 이 만편에 나온 것처럼 민주당이 강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컷을 보면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인 정호영 논란이라는 글자가 보이는데 옆에 어떤 사람이 여기는 혹시 검증 완박?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때 그대로 대입을 하면은 검증이 완전히 박탈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걸 조금 더 풀어서 보면 인사검증이 부실했다라고 비판하는 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과 인수위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보이는 만평이었는데요. 정호영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해명을 했지만 그 이후로도 자녀를 둘러싼 의혹 계속 나오고 있고 더 확대돼서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예. 그만큼 여론이 좋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당내에서는 억울하더라도 사퇴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익명 인터뷰가 아니고요. 라디오 인터뷰라던가 언론 인터뷰 통해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김용태 최고위원 그리고 하태경 의원이 정호영 후보자가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아직 인수위 측에서는 조국 전 장관 때와는 다르다면서 인사청문회까지는 가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후보자 본인도 하나하나 반박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어제 합당을 선언했습니다. 평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비교적 수월하게 합당이 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발표 네. 내용만 두고 보면 그런데요. 당명이라던가 지도부 구성 그리고 공천 같은 것들에 있어서 큰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한국일보는 스스로 다당제 신봉자라고 말했던 안철수 대표가 소신도 꺾었고 또 합당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흡수된 격인 이번 결정을 하게 된 데에는 차기 대선 출마를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 많다라고 기사에 썼는데요. 예. 그 1차 관문으로 당권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도 썼는데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당내 우군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건데 안철수 리더십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르게 된 순간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은 이 정도로 다뤄보고요. 코로나19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네, 거리두기 어제 해제가 됐습니다. 아마 어젯밤 늦게까지 술 드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 사진 보니까 저도 좀
밤에 놀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어땠습니까? 가장 왼쪽 사진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에 세 장의 사진이 걸려 있는데 가장 왼쪽 바로 김포의 한 차고지의 모습입니다. 관광버스에 번호판을 붙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동안 관광버스도 상당수 노선과 배차를 줄여서 운행을 해왔지 않습니까? 예. 이제 다시 한번 돌아다닐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중앙에 배치된 사진은 을지로에 있는 노가리 골목 모습인데 네. 코로나 이전에 딱 이런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예. 사람들이 노상 테이블에 빼곡히 앉아서 맥주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고 있는 사진입니다. 진짜 빈자리가 거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꽉 차 있는 모습이고요. 예.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홍대 한 식당에 붙은 구인 공고 모습인데요. 특히 야간 시간대 인력을 구하고 있는 모습인데 네. 24시간 영업을 준비하고 있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지금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그동안 피해를 보던 업종들이 이렇게 조금씩 회복될 기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일반 직장인들은 조금 울상을 짓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 재택근무를 완전히 종료하거나 축소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코로나 이전만 해도 회사에 가서 일하는 게 너무나 당연했는데 예. 코로나 이후에는 이런 생각들도 많이 바뀌면서 주 1, 2회라도 재택근무하면 안 되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 반대로 좀 코로나19 상황에서 특수를 받던 업종들은 좀 반대로 좀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이 있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일보에 관련 기사가 실려 있는데 크게 4가지 업종을 조명하고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가 OTT 업계인데요. 그동안 넷플릭스나 웨이브, 티빙 같은 OTT 플랫폼들이 이른바 집콕 생활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매출이 상당폭으로 증가했었는데 네. 올해까지 과연 그 흐름을 이어갈지는 미지수다라고 봤습니다. 한 컨설팅 업체는 올해 국내 OTT 시장 규모를 전년 대비해서는 한 30% 정도 네. 꺾일 것으로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게임 업계인데요. 역시나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게임 업계에는 부정적 영향이 가해질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면서 새로운 경쟁력을 갖추고자 노력을 하는 중이라고 썼고요. 예. 세 번째는 코로나 대표 수혜 업종이었던 배달 플랫폼 업계인데 매출 감소는 물론이고 이용자 감소, 또 배달기사 인력 유출 등 도미노 충격이 가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은 가전업계인데요. 그동안 대형 TV, 노트북, 태블릿 PC 같은 판매량 증가 효과를 톡톡히 봤지만 예. 올해 실적은 떨어질 거라고 보면서 근데 또 이를 막을 만한 딱히 전략이 없는 게 더 큰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배달 플랫폼 관련해서 배달업에 종사하셨던 분들은 또 일자리가 걸려 있는 문제라서 그 부분에서 좀 어떤 과도기가 또 있을 것 같기도 맞습니다. 하고요.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일면에 나온 기사입니다. 세계 4대 곡창지대가 망가졌다.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기사에 나온 세계 4대 곡창지대가 어디냐 하면 보면은 우크라이나의 흑토라는 지역이 있고요. 예. 북미의 프레리, 또 아르헨티나의 팜파스 지역과 중국까지 이렇게 4대 곡창지대고요. 여기에 추가로 러시아의 상황까지 좋지 않으면서 세계 곡물 시장이 위기다라는 내용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위기의 원인은 각자 다 다른데요. 우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전쟁으로 인해서 생산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 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자국 식품 시장을 보호한다면서 곡물 수출을 중단하기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세계 곡물 시장에 충격을 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그 미국과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극심한 가뭄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요. 가뭄으로 인해서 흉작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 이 가뭄이 강과 항구의 수심에도 영향을 주면서 네. 이 수심이 얕아지다 보면은 선박들이 평소보다 무게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 번에 옮길 수 있는 화물량이 제한된다는 것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중국은 또 잘 들으신 것처럼 코로나 봉쇄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파종 시기도 놓치고 또 농자재가 유통되지 않거나 외부입 출입이 제한되면서 노동력 부족 현상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악재가 겹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분간은 곡물 시장에 충격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고 있죠. 물론입니다. 정부가 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이 관련 기사를 봤던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작년 11월이죠. 용인에서
곰이 탈출했다가 뭐 몇 마리는 사살되고 그랬는데 이 예. 사체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좀 갈등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사육농장에서 곰 5마리가 당시에 도망을 갔었고 예. 생포한 곰은 2마리였고 나머지 3마리가 사살이 됐는데 네. 최근에 발견된 마지막 곰도 역시나 사살됐습니다. 근데 그 사체를 어떻게 처리할까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모습인데 네.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은 이 사체를 렌더링 방식으로 처리하겠다라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렌더링은 동물 사체를 잘게 분쇄한 다음 고온과 고압으로 처리를 해서 뭐 사료나 비료, 화장품의 원료로 이용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예, 이게 관련법에 나온 규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동물보호단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예. 동물 사체를 재활용하는 건 비윤리적이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화장을 할 것을, 장례를 치러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 사육 농장에서 자유를 찾아 떠났다가 사살된 것 자체도 안타까운데 이 사체를 재활용하려고 한다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해당 곰의 마지막 길을 이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이 사체 처리에 대해서 결정은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양귀비 관련 기사죠. 이거 모르고 키우시는 분들 있는데 잘못하면 범죄가 될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뭐 양귀비는 이제 5월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요. 마약류로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면에서 단속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병원이 없는 섬마을 같은 곳들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진통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상비약으로 여기는 관습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점을 이용해서 몰래 재배에 나서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지역들은 외국인 선원들이 많은데 이 외국인 선원들이 마약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커지다 보니까 해경이 7월 말까지 양귀비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적발 현황 지금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는데 서해가 가장 많고요. 전체의 절반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네. 역시나 올해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절벽 같은 곳에서 기르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곳들은 드론을 띄워서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적발을 하더라도 주민들이 꽃이 예뻐서 그냥 텃밭에 키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불법인 줄 몰랐다 이런 대답을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50포기 미만은 입건 자체가 되지 않고 또 양귀비 중에서 관상용인 개 양귀비는 단속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참 구분이 어렵고 적발을 하더라도 처벌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단속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올해도 해경이 나서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기사,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인물 기사인데 이분 저희가 사실 코로나19 브리핑할 때 자주 뵀던 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사진에 나온 분 수어통역사 윤남 씨고요. 지금 사진에 보면은 이렇게 OK 사인을 2개를 고리를 걸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관계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여기 나온 윤남 씨 같은 경우는 대학로 소극장으로 최근에 출근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연극 무대에서도 수어 통역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연극 무대에서의 수어 통역, 여러 배우들의 이야기를 전해야 하기 때문에 재빠르게 각 인물로 변신하는 게 관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윤 씨의 인터뷰를 보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 브리핑을 상당히 많이 또 했었는데 코로나가 가져다 준 진전이 있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보통 저희가 수어 통역사 생각하면 화면 오른쪽 하단에 작게 이렇게 표시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코로나 브리핑을 하면서 방역 브리핑을 하는 그 인물과 나란히 서서 보다 크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전할 수 있었다라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내일이죠.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인데요. 이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저 예산 좀 더 쓰고 또 표창장 주는 날에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장애인을 이상하게 보지 않을 만큼 사회가 성숙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네,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보훈처는 오늘 서울 강북구 구립 4.19 민주묘지에서 제62주년 4.19 혁명기념식을 개최합니다. 바다로 가는 강물처럼이란 주제로 열리는 올해 기념식에는 4.19 혁명 유공자와 유족, 혁명에 참여한 학교 후배 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기념식의 시작을 알리는 여는 영상에는 1960년 당시의 생생한 현장 음성이 담긴 라디오 중계 방송이 활용됩니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기념식이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새겨진 4.19 혁명의 위대한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4.19 정신을 국민과 함께 계승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바람의 손자 이정우 선수가 최소 경기 최연소 900안타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네, 기록 보유자인 아버지 이종범 감독과 또 국민 타자 이승엽을 뛰어넘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노아웃 3루, 이정우가 시원한 안타를 터뜨립니다. 만 23세 7개월, 670경기 만에 기록한 900번째 안타. 아버지 이종범의 최소 경기 기록과 국민 타자 이승엽의 최연소 기록을 동시에 새로 쓰는 순간입니다. 이정우는 1000안타를 향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페이스를 올리려 노력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최소 경기 1000안타 기록은 이종범이 세운 779경기, 최연소 기록은 이승엽의 만 25세 8개월입니다. 이정우는 7회 말에는 환상적인 수비로 두산의 안타를 훔치며 공격과 수비, 만능을 뽐냈습니다. 지난해에는 세계 최초로 부자 타격왕에 오른 이정우. 아버지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더 높게 그 이상을 보고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기록 제조기 이정우의 활약이 인기가 예전 같지 않은 프로야구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혜와 조연수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3시 반 이 씨와 조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지난해 한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잠적한 두 사람은 지난 16일 도주한 지 넉 달 만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체포됐습니다. 네, BTS가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친 가운데 네바다주를 대표하는 미국 연방 상원의원이 BTS와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캐서린 코테즈 메스토 상원의원은 현지 시간 17일 트위터에 글을 올려서 2주 연속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 라스베이거스 콘서트가 매진됐다며 BTS를 축하했습니다. 이어 BTS 팬인 아미가 라스베이거스를 장악했고 도시 전역에 수많은 상점을 지원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앞서 스티브 시설렉 네바다 주지사는 지난달 30일 BTS 팬들의 라스베이거스 방문을 환영하는 메시지를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BTS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지난 8일부터 모두 4차례 열린 라스베이거스 콘서트에는 현장 공연과 온라인 생중계를 합쳐 팬 62만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일교차큰 봄 날씨가 이어집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9.1도로 한 자릿수 보이며 어제보다 조금 낮은데요. 한낮에는 22도까지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정체되고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현재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합니다. 어린이나 노약자 등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대기의 건조함은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등 내륙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화재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9.1도, 대전 7.2도, 광주 10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22도, 대전 24도, 광주 25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날은 더 따뜻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상암동에서 YTN 원희다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